엄마, 국세청에서 통보가 왔대요. 2천만 원이래요. 어떡해요? 전세 보증금 도와준 걸로 왜 이런 통지서가 왔대요? 안녕하세요. 세무사 이동현입니다. 30년 경력의 세무 전문가입니다. 방금 들으신 건 지난달 제 의뢰인 김 여사님 67세의 딸에게서 받은 전화입니다. 김 여사님은 2년 전 딸의 전세자금을 보내줬는데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2천만 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인데 왜 세금이 나오나요? 많은 부모님들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자식 돕는 게 당연한 일인데 세금까지 내야 한다니 이해하기 어렵죠. 하지만 국세청은 다르게 봅니다. 오늘 이 글을 보시면 가족끼리 돈 주고받을 때 어떤 기준과 서류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세금 한 푼 없이 자녀와 손주를 도울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가족에게 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요즘 국세청이 왜 이렇게 가족 간 거래까지 사사치 들여다보는 걸까요? 과거에는 주로 기업이나 고액 자산가들이 세무조사의 주요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일반 가정의 금융거래도 철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세법이 대폭 바뀌었습니다. 첫째, 2년 연속 세수 부족으로 국세청의 조사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로 세금 수입이 예상보다 1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자금 이동은 과거에는 비교적 느슨하게 관리되었지만 이제는 중요한 세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둘째, 2024년부터 세무공무원에게 성과급제가 도입됐으며 2025년부터는 본격적인 확대 적용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금 많이 찾아내면 공무원도 보너스 받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는 세무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세금 누락 사례를 찾아내려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실제로 한 세무서 공무원은 성과급제 도입 이후 가족 간 금융거래 분석이 훨씬 세밀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개인 통장 거래까지 컴퓨터가 자동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이 갖춰졌습니다. 빅데이터 세원 관리 시스템이 모든 금융 거래를 AI로 분석해 의심스러운 패턴을 자동으로 골라냅니다. 이 시스템은 지난 10년간의 모든 금융 거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족 간 자금 이동 패턴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 원을 보냈다면 그 자녀의 다음 행동의 집 계약, 자동차 구매 등까지 추적이 가능해졌습니다. 넷째, 1억 원 이상의 모든 현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자동 보고됩니다. 특히 친인척 계좌로 이체된다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최근에는 1억 원 미만의 거래도 특정 패턴이 감지되면 의심 거래로 분류되어 조사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차례에 걸쳐 999만 원씩 송금하는 경우 일명 쪼개기 송금은 더욱 강력한 의심 대상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 같은 평범한 부모, 조부모도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예전처럼 나는 재산이 별로 없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한 주부는 그저 두 아이 대학 등록금과 전세 자금을 도와줬을 뿐인데 갑자기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다. 며 당혹감을 표했습니다. 이처럼 일반 가정도 이제는 철저한 금융거래 관리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세청이 특히 의심하는 4가지 거래 패턴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패턴으로 돈을 보내고 계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 세무조사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첫째, 정기적인 송금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 예를 들어 100만 원씩 보내는 경우인데요. 이게 생활비인지 증여인지 국세청은 확인하려 합니다. 실제로 부모가 직장인 자녀에게 3년간 매월 150만 원씩 보낸 케이스에서 국세청은 이를 모두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만약 실제로 생활비 지원이라면 매번 이체할 때 생활비 지원이라고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더 좋은 방법은 구체적으로 4월 생활비, 아이 병원비 지원 등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둘째, 송금 직후 자산 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부모님이 돈을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녀가 자동차나 부동산을 구매했다면 국세청은 그 자금 출처를 의심합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려면 자금 이체와 자산 구매 사이에 최소 6개월의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팁은 부모의 자금 지원과 자녀의 자산 구매를 직접 연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이미 일정 금액을 모아두고 있었고 부모의 지원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증거를 마련해두면 유리합니다. 셋째, 미성년자 손주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입니다. 어린 손주명의 통장에 큰돈이 들어오면 거의 무조건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은 미성년자 계좌로의 송금을 특별히 주의 깊게 살핍니다. 미성년 손주를 위한 자금은 손주명의 통장보다는 자녀 부모명의 통장으로 송금하고 용도를 손주 교육비로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교육비라면 학교나 학원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넷째, 소득보다 과도한 지출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3천만 원 정도 받는 자녀가 갑자기 5천만 원짜리 결혼식을 올린다면 국세청은 그 차액이 어디서 왔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결혼식이나 전세금 등 큰 지출이 예상될 때는 최소 1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명확히 관리하고 저축 내역도 꼼꼼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얼마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부모 마이너스 자녀 간 5천만 원 10년 기준.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비과세 증여 한도는 10년 기준으로 5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2024년 세법 기준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부가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5천만 원, 어머니가 자녀에게 5천만 원을 각각 다른 시기에 송금하면 총 1억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 마이너스 손주 간 2천만 원 10년 기준. 조부모가 미성년 손주에게는 10년 기준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만 19세 미만의 손주에게만 적용됩니다. 19세 이상의 성인 손주에게는 일반적인 제3자 증여와 같은 기준인 10년간 500만 원까지만 비과세됩니다. 형제, 이모, 삼촌 마이너스 조카 간 500만 원 10년 기준. 형제나 이모, 삼촌이 조카에게는 10년 기준 500만 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이는 가장 낮은 비과세 한도로 직계가족이 아닌 친척 간의 증여는 세법상 더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배우자 간 6억 원 10년 기준.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 기준 6억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이는 다른 가족관계보다 매우 높은 금액으로 부부간 재산 이전에 상당한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10년 합산 과세 시스템을 이해하자. 여기서 10년 기준이라는 말에 주목하세요. 국세청은 최근 10년간의 누적 증여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자녀에게 준 돈을 모두 합쳐서 5천만 원이 넘으면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주택취득자금 특별공제. 직계존속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주택취득자금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특별공제가 적용되어 최대 5천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애 첫 주택 구입에만 적용됩니다. 이제 실전. 세금 없이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실제 세무 사례에서 효과가 입증된 전략입니다. 첫째, 이체할 때 메모에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히 적으세요. 생활비, 등록금, 병원비, 결혼축하금 등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냥 용돈이라고 적으면 안 됩니다. 용도가 명확해야 증여가 아닌 생활비 지원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한 의뢰인은 딸에게 매월 150만 원씩 보내면서 매번 생활비 지원이라고 적었고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 5월 생활비, 진료비 지원, 어린이집 비용 등으로 명시하면 세무조사 시 더 유리합니다. 또한 송금 전후로 가족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내역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이번 달 병원비가 많이 나왔어요.
도움이 필요해요라고 요청한 메시지가 있다면 이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생활비 지원 목적이라면 월별로 비슷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보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갑자기 큰 금액이 이체되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의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목돈은 나눠서 주세요. 예를 들어 1억 원을 한 번에 주지 마시고 올해 5천만 원, 내년에 5천만 원 이렇게 나눠서 주면 비과세 한도 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목돈을 나눌 때는 시간적 간격을 충분히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3개월, 가능하면 6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송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세청은 짧은 기간 내에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하는 쪼개기 증여를 특별히 주의 깊게 살핍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사이에 1천만 원씩 5번 나누어 송금하는 것보다는 6개월에 걸쳐 천천히 나누어 보내는 것이 세무조사 시 유리합니다. 실제로 한 의뢰인은 자녀의 아파트 구매 자금 1억 원을 2년에 걸쳐 4번에 나누어 송금했고 각각의 송금액이 비과세 한도 내에 있어 세금 문제 없이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누어 송금할 때는 각 송금의 목적을 명확히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송금은 결혼준비 축하금, 두 번째 송금은 생활비 지원, 세 번째 송금은 가구 구입비 등으로 구분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각각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자녀에게 1억 원을 지원하고 싶다면 아버지가 5천만 원, 어머니가 5천만 원을 각각 다른 시기에 송금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차용증을 작성해서 대여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는 특수관계인이지만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줘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 두세요. 차용증 작성 시 차용 일자와 금액, 상환 기한을 명확히 기재하고 부모와 자녀 모두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공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받아두면 더 안전합니다. 특히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라면 공증을 받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 주의할 점은 상환 계획을 현실적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월 소득이 300만 원인데 연간 상환액을 5천만 원으로 설정하면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자녀의 소득과 지출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상환 계획을 세우세요. 또한 대여금이 실제로 상환되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라도 상환이 이루어지면 그 기록을 남기고 상환 내역을 문서화하세요.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차용 기간을 연장하는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자면 한 의뢰인은 자녀에게 집 구입 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5년간 분할 상환 계획을 세웠습니다. 2년 후 세무조사가 들어왔지만 상환 기록과 차용증 덕분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세요. 카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영수증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실제로 저희 의뢰인 중에는 카톡 대화 내용 덕분에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 용도에 관한 가족 간 대화 내용 카톡, 문자, 이메일 등. 실제 사용처를 증명하는 영수증학비 납입증명서, 병원 진료비 영수증 등. 계약서, 청첩장, 진단서 등 자금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자녀의 기존 저축 내역이나 대출 상환 계획 등. 이런 증빙 자료는 최소 5년, 가능하면 10년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보통 5년 이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지만 증여세의 경우 10년 합산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저장소나 이메일에 스캔본을 보관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종이 영수증은 시간이 지나면 글자가 흐려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디지털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의뢰인은 딸의 유학자금으로 7천만 원을 송금했는데 유학원 계약서, 학교 입학허가서, 항공권 예약 내역 등을 모두 보관했다가 세무조사 시 제출하여 증여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많을수록 생활비나 교육비 지원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섯째, 현금보다는 계좌 이체를 하고 가능하다면 기관에 직접 납부하세요. 예를 들어
자녀 전세금이라면 집주인에게 직접, 등록금이라면 학교로 직접 납부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현금 거래는 추적이 어렵고 나중에 증명하기도 힘듭니다. 특히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자동 보고되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녀의 결혼식 비용을 지원하고 싶다면 자녀 계좌로 송금하기보다는 웨딩홀, 스튜디오, 호텔 등에 직접 계약금을 납부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이 경우 송금 시 아들 결혼식 웨딩홀 계약금과 같이 명확하게 용도를 적으세요. 또한 자녀의 전세 보증금을 도와주고 싶다면 자녀 통장을 거치지 않고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송금 메모에 5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라고 명확히 적고 전세 계약서 사본을 보관해 두세요. 대학 등록금의 경우 부모가 학교로 직접 납부하면 교육비 지원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이 경우에도 송금 시 5호 대학교 1학기 등록금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서울의 한 의뢰인은 자녀의 결혼 비용 5천만 원을 웨딩홀, 신혼여행사, 가구점 등에 직접 나누어 납부했고 세무조사에서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즉시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으세요. 혼자서 대응하다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조사는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초기에 잘못된 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냥 용돈으로 준 것이라고 말하면 이는 곧바로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모든 거래 내역, 차용증, 메모, 문자 자료를 잘 정리해 두세요. 증거 자료는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특히 다음 자료들을 꼼꼼히 준비하세요. 최근 5년간의 통장 거래 내역서, 자금 출처와 사용 용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 구성원과의 카톡, 문자, 이메일 등 통신 내역, 차용증, 계약서 등 법적 서류. 셋째, 입증 가능한 건 당당히 대응하고 부족한 건 인정하고 설득하세요. 무조건 부인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 공무원들은 많은 사례를 접해봤기 때문에 진실성 있는 설명이 더 설득력을 갖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 의뢰인 박 선생님은 손자 유학비로 8천만 원을 송금했는데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카톡으로 손자와 유학비에 대해 상의한 내용, 학교에 납부한 영수증 등을 모두 제출해 증여세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세금은 알면 막을 수 있고 모르면 통장까지 털립니다. 가족을 도울수록 기록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2025년의 세무조사는 2015년과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에는 주로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세무조사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일반 가정의 가족 간 자금 거래도 중요한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은 일반 가정의 평균 추징 세액은 1,800만 원에 달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세무조사를 받은 가정 중 82%가 증여세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세금 규정을 알고 적절한 준비를 한 가정들은 같은 금액을 지원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실 5가지 핵심 포인트입니다. 돈 줄 땐 메모 필수 마이너스 모든 이체에는 구체적인 용도를 기재하세요. 목돈은 나눠서 마이너스 큰 금액은 한 번에 주지 말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주세요. 차용증 작성 마이너스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 없는 대여가 가능합니다. 증빙자료 최소 5년 보관 마이너스 모든 영수증, 카톡 내역, 계약서 등을 철저히 보관하세요. 직접 납부가 가장 안전 마이너스 자녀 계좌로 보내지 말고 학교, 병원, 집주인 등 최종 사용처에 직접 납부하세요. 세금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손주 돕고 자식 도우려다 오히려 세금 폭탄 맞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규정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이후에도 세법은 계속 변화할 것이며
가족 간 자금 이동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자금 이동이 있을 때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산 계획은 장기적 관점에서 세워야 합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큰 금액을 지원할 계획이 있다면 35년 전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갑작스러운 대규모 자금 이동은 세무당국의 의심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일관성입니다. 가족 간 자금 이동이 실제 목적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에 맞게 사용되었다면 그 증거를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하세요. 국세청은 가짜 증빙보다 진실된 설명과 일관된 행동 패턴을 더 신뢰합니다. 오늘 이 글이 여러분 가족의 재정 건강과 세금 전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명한 재정 관리로 소중한 가족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시길 바랍니다.